금리 인하가 필요하냐, 또 아니면 동결이 맞냐, 또 일부는 또 인상해야 되냐, 뭐 매파는 인상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효과 뭐 지난번에 뭐 자체적으로 뭐 했다며 나 하라고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 받아보세요. 우리가 인하냐 동결이냐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 아니다가 아니라 금통위에서 인하로 할 거다, 동결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아니고 우리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 금통위원이고 내가 지금 그 한국은행 총재. 그래서 우리가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럼 이제 저희가 시장 금통위원회 한번 돼보자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시장 상황을 보고 지금 인하가 있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좋아. 하나, 둘, 셋. 자, 나는 동결. 볼까요? 각자 자기 자리에 꽂고. 여기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 왜 근데 전부 다 인하네? 어쩌다 그러네. 보니 그렇네요. 셋이 짰어? 짜증 않아. 안 계실 때 저희가 좀 나 오기 전에? 네. 나 그럴 것 같더라. 자,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이유를. 네. 그 금통위원으로 빙의된 그런 네, 빙의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네, 결론부터. 결론부터. 우리 스타일상.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내 경기 여건이 상당히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는 결국 자신감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들을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좀 심어줄 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 부양에 좀 의지를 좀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통화 정책도 좀 부양적인 그런 입장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기준금리가 현재 2.5니까 혹자나 내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경기 부양적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나라의 통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준금리의 절대치가 중요하진 않을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 거래가 활발한 나라는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b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버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상쇄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하고 환율의 가중치를 둬서 그 나라의 통화 여건을 알아보는 통화 상황 인덱스를 정책 목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하고 환율의 그 가중치를 거의 한 3대1 정도 두는데요. 그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012년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75bp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원화 절상 압력은 훨씬 컸거든요. 그로 인해서 통화 상황 지수를 보면 지금 2008년 이후에 가장 통화 여건이 긴축적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 스탠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금의 통화 여건 너무 긴축적이다. 즉 그동안의 그 원화가 절상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역으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 여건을 맞춰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케이. 다음에. 사실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자유변동 환율제를 그 취한 게 아주 역사 길진 않기 때문에 이제 과거 사례를 막 들긴 좀 그렇지만 사실 보면 환율이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했는지, 왜냐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올해 보면 이제 위안화가 2005년 이후로 위안화 개혁한 이후로 처음으로 연간 절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ECB도 돈을 계속 푼다 그러고 BOJ도 푼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일단 계속 지금 부양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측면에 통화적인 그 환율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를 좀 이렇게 억제한다. 그런 통화 정책 차별화 측면에서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화 강세를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보면은 올해는 그 외국인 채권 자금이 그 환시에 좀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같은 신용 등급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가 그렇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런 자금도 조금 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뷰가 예, 환율 하락을 하락이 너무 가파르다라는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측면도 거죠? 면도 있고 이제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 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하면 원화 강세를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동안 효과가 과거 있어요? 사례는 사실은 효과는 거의 없었어요. 뭐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되는 건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통화 정책이 디커플링 이제 됐을 때 물론 미국이 당장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향후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07년 이후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좀 매수하기 시작했고, 많이 샀죠. 네. 예. 근데 그때까지 산 거는 사실은 뭐 네이키드한 건 재정거래. 아니고 재정거래. 재정거래 용도이기 때문에 또 금리 어떤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네. 네. 사실 우리나라 그 통화 정책이 환율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는 분석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특히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분석 기간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상관관계 없던 그 기간을 대폭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는 이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비중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향력이 앞으로는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제 사실 연구 주제가 그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채권 투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쪽에 투자할 경우에는 금리하고 환율 쪽에 하락 압력들로 작용하는 그런 게 그 실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채권 투자가 2007년 이후부터 급증을 했는데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아주 가파르게 늘어났고요. 그때는 이제 재정거래 때문에 사실 채권을 투자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그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을 그렇죠. 이제 누리려고 온 예, 예. 거고 그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갔죠. 그랬다가 다시 2009년에 어느 정도 이제 금융위기 정상화되면서부터 다시 외국인 자금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자금들이 진짜 채권 투자 자금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의 그 투자의 결정 요인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외 금리 차, 환율 이런 변수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과 금융위기 이후에 외국인 채권 투자의 결정 요인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 박사. 예. 오늘은 앞에 박사라고 계속 불러줘요. 앞에 말씀하신 두 분 의견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지금 소비 위축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이거 25bp 또는 50bp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소비 위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크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가계의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 거에 어떤 그 배경에는 지난 IMF 이후로 계속 되어 온 어떤 가계 부분의 그 소득 위축 구조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소비 위축이 외환 시장 쪽에서는 수익 감소를 통해서 원화 절상 압력을 가져오고 있고 그 물가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슬슬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다고 해도 이게 아무래도 좀 세월호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껴 있는데 그 안에 예. 5월이니까 한참 껴 있죠. 껴 있는데 많이 위축됐었고 예를 들어서 모든 회사들이 행사를 다 취소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저희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림없이 효과가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아직은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가능성은 물론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이르지 않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데 금리를 낮추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고 하는데 금리를 낮춰놓으면 부동산 시장은 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아주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거기다가 또 부총리 그 내정자 예. 최경환 내정자께서
지금 처음에 LTV DTI 규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그것까지 겹치게 되면 가계부채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금리도 올려서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게 그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를 맡았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경기가 죽었는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야. 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정책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조금은 좀 더 동결 상태를 좀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통화가 너무 긴축적이다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도 사실은 통화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뭐 지준율을 조정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주는 거나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걸 조절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우리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실은 동결을 줬어요.